그 다음에 도생. 이 도생이 재밌어요. 승조하고는 또 완전히 또 특이한 변별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겁나 오래 살아. 80이요, 80. 어른이 80을 사셨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이 양반이 욕을 겁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있잖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딱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야. 부합하는 인물이야.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도노성불설. 승조는 반야공사상. 이 양반은 도노성불. 도노성불 선종에서 말하는 그거의 원류가 이 양반이에요. 시작이. 그리고 이 양반은 의미 중심이에요. 승조는 문장 중심이고 이 사람은 의미 중심이에요. 승조 같은 경우는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의 내용을 잘 집취해서 문장으로 싹 만들어서 뜻을 드러내는 걸 잘하는 분이고 이 양반은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교의 최초의 비극이라고 하는 산무일종의 난 중에서 태무제의 범난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어용불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어떻게 불교가 결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진기한 이야기 그다음에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틀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서진. 예, 서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중림칠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진나라죠. 그러니까 사마염의 진나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삼국시대가 있는 거고 후한 삼국시대 그다음에 사마염의 진나라.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선비흉노 갈저강이라고 하는 5호가 내려와서 하, 성한 그다음에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서 16나라들이 막 명멸하고 있었고 그게 승조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진의 요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게 북입니다. 북이. 그리고 서진은 5호 16국 때는 5호에게 쫓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남조 왕조입니다. 남조 왕조. 그래서 오나라부터 시작해서 삼국지의 오나라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육조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얘기할 때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탁발시, 선비족의 탁발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성씨가 복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육문민, 단성이 농경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탁발시가 저걸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기가 되면 종교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서로 이렇게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그러면 충청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내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판도들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끝났어.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북위에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태조입니다. 태조. 태조면 이성계 같이 이렇게 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국하는 사람. 근데 저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곧 전체를 이 북방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수고 이러면 이쪽을 다 북위 때 시작하자마자 통일했느냐? 그건 아니고 3대 태무제 정도 때가 돼야 여기를 싹쓸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가 이렇게 사부작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 16개 나라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왕조들을 하나씩 병합해 가는 거죠. 쫙쫙쫙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 군주가 저 태무제라고 하는 3대 태무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있는 양반인데 처음에 이 태조인 도무제는 불교를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밑으로 놔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단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도인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부 장관?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종교, 문광부 장관이 종교 쪽도 관할하지 않을까? 뭐 모르겠네요.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종교하고 문화 쪽을 관할하는 도인, 도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저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도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통은 짱이라는 뜻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말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교에서 짱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학교 통이다 라고 할 때 이 짱이라는 의미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도인통. 그래서 도인통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이제 불교가 더 강력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문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사문통. 사문은 슈라마나, 그러니까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사문하면 단순히 사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승려죠. 인도에서 사문 이러면 그거는 바라문교에 대항하는 또 다른 수행자 집단, 이게 외연이 훨씬 넓은 거고, 동아시아에서 사문 하면 그냥 무조건 승려 이렇게 등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96년에 법과라는 스님이 임명이 돼요. 법과 스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도교랑 각축을 벌려야 되는데 충성 경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통일이 되면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종교가 경쟁하고 있을 때 정권과 더 결탁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북방에서는 이 법과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위서 성노지에 나와요. 성노지가 불교하고 이제 노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제 도교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 책인데, 그러니까 위서라고 하는 역사책 안에 한 범주로 있는 거예요. 종교편,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편.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조는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니까 황제는 곧 당금열애다, 현생의 붓다다. 야, 씨, 이런 어용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황제가 부처님이야. 딱 들어봐도 야, 이거 가도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너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 밑에 줄도 되게 재밌어요. 사람에게 도를 넓히는 거는 군주다. 나는 황제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붓다에게 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당연히 승려들은 절을 해야 된다. 왜? 부처님이니까.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 이꼬르 붓다다. 부처님은 과거에 계시는 분이고 현재에서 그 붓다의 역할을 하는 분은 황제다. 황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거보다 시대가 조금 더 뒤로 가면 남조에서는, 저 강남에서는 누가 얘기를 하냐면 해원 스님이 사문 불경 왕자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사문은, 쉽게 말해서 승려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정권을 타기 시작했고, 정권과 결탁하기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종교는 정권과 무관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딱 봐도 이게 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북쪽이 나중에 이깁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동아시아 종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동아시아 종교는. 만약에 저때 남조가 이겨서 해원 스님 같은 스타일이 이겼으면 정치 권력과 독립된, 안 그러면 정치 권력과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분절되는 불교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게 저런 북쪽의 흐름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명나라 때 이르면 승려들이 출가해서 왜 출가하느냐라고 물으면 다음 생에 유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불교와 유교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 다음 세계 유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공공연히 그게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네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 얘기거든. 아마 조선시대 때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기록에서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조선시대 승려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이번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양반으로 태어나야지.
이러면 이 집단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경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거나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져야지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는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불교가 훨씬 압도적으로 유교에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단초를 여는, 그러니까 정권의 종교가 예속되는, 불교가 예속되는 단초를 여는 우리 그 법과 스님. 물론 필연성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도교를 이기지. 도교를 리드하면서 이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심하죠.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그냥 들어봐도 저건 너무 딸랑이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이기붕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요? 그런 얘기 안 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방구를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저 짓을 해놓고 불교가 싹쓸이 당해요. 저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해원 스님 같은 경우는 삼문불교 왕자론, 불교의 독자성을 주장을 하는 쪽이고 여기는 독자성이고 지금 법관은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예속돼야 된다.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저게 통일의 기반이 됐을 거예요. 북위의 통일의 기반은 이 사람의 그 딸랑임으로써 시작됐을 거예요. 그거는 뭐 보나마나인데 왜 이 둘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불교인인데 승려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180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법과가 오히려 빠르다니까요. 저 해원보다. 법과가 저 얘기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느냐. 남북의 강남과 강북의 문화권이 틀려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강북은 예의 중심적이고 예의라고 하는 게 진짜 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적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누가 윗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거 각 잡는 문화예요. 예의가 밑에 사람이 공경해서 예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 하지만 서열을 정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거는 먹을 게 부족한 데서 나타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누구는 먹어야 되고 누구는 안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센 놈이 주먹으로 쳐서 이 힘센 놈이 먹는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먹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정하는 거죠. 그 서열들을. 그래서 그런 게 발전하는 게 예의거든요. 그리고 집단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그런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요? 내성외왕이라고.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다 누구냐? 이 북방 문화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성인과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인은 무조건 왕이어야 돼요. 왕이 아닌 사람은 성인일 수 없어요. 왕은 성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인은 무조건 왕이어야 돼. 그러니까 성인의 외연이 왕보다 커요.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내성외왕이라고 그래요.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왕. 그걸 성군론이라고 합니다. 군주는 군주인데 성군이에요. 성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오제. 아니면 사망. 복희 씨, 그 다음에 신농 씨, 황제 공손헌원 씨.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왕조의 개창자들이에요. 개창자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런 식의 사고가 이 북방 사고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법과 스님은 이거를 자기가 착각했는지 이걸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황제가 곧 붓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문화는 다릅니다. 강남 문화는 개인주의적이에요. 위는 집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치 중심적이고 이쪽은 경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달라.
그래서 혜원 스님은 강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독자설 무슨 출가했는데 왕한테 무슨 놈의 절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서 북쪽에서는 황제는 방금열애다. 현세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승려들이 왜 절을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 쪽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야 무슨 놈의 승려가 부처님 황제한테 절을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논리 구조를 어떻게 피는 거냐면 부처님 황제는 황제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부처님이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해서 불교가 그 도무제의 눈에 들었겠지. 이건 뭐 황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권과 결탁하면서 점점 강화된 거죠. 강화를 보이는 건데 3대 태무제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북위의 최대 영웅이에요. 북위의 최대 영웅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북쪽을 다 통일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또 도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줄을 저렇게 타놓은 상황이면 관리라도 좀 잘하든지. 관리라도 잘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천사도. 이게 후한 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지 때 천사도가 뭐냐면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천성 쪽에서 만든 그 도교의 시조입니다. 도교의 시조. 그래서 자기가 천사래, 하늘의 스승. 하늘의 스승. 그래서 자기가 천사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게 도교의 시작이거든요.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약간 무속적이어서 주술적이에요. 그래서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천성에서 먹히는 게 사천이 험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은 한데 인구 밀도가 적어요. 그리고 습지고 비도 많이 와서 농사는 어느 정도 되는데 경제력은 되는데 인구 밀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거리들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런 데서 주술성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 티베트 지역, 그다음에 섬 이런 데가 주술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발전한 나라라도 이게 주술성이 강하거든. 그런 거 모르세요 혹시? 일본의 점 뭐 이런 거 야리한 거 일본 잘 돼. 야리한 거 잘 돼. 그리고 어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나 이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뭇보다 그런 게 좀 더 강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섬 쪽은 돌발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돌발 위험이 많아서. 배 타고 나가면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나 사천이나 이런 쪽에 이런 주술성들이 강한데 그냥 주술성 가지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위진 현학은 철학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자, 장자, 주역 그것과 이 천사도의 주술성을 결합시켜서 종교를 구겸지라는 사람이 샥샥샥샥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그게 새로운 천사도, 신천사도. 그걸 만들어서 약을 팝니다. 그랬더니 태무제가 거기에 이제 말린 거지. 태무제가. 저런 영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상 딱 위협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잃을까 봐 걱정해요. 황제나 임금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딱 패자가 돼서 내가 내 위에 안 보여.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유지하고 싶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점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걸 유지하고 싶을 때 구겸지가 이걸 먹으면 장생불사 이걸 먹으면 탁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약이죠. 나중에 이제 태무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환관한테 죽어요. 독살당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튼 불사약 먹는 사람 치고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게 사이코패스 같이 됩니다.
저 불사약의 주 재료가 수은, 납, 유황 이런 거예요. 딱 들어만 봐도 아,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왜 저게 이제 수은하고 납이 수은은 물을 상징하는 거고 납은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물과 불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최고의 금을 만들고 그 단약을 만들고 그게 금단이거든요. 그걸 복용해서 내가 순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빡시게 가겠다. 거기까지는 좋아. 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요. 왜? 신선세계가 보여요. 이걸 먹으면 보인다니까. 수은 중독, 납 중독에 의해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내가 점점 신선이 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믿은 거죠. 태무제는 그걸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홀라당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최호라고 하는 사람이 걸려요. 이 사람 한족입니다. 한족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탁발씨를 무시하는데 앞에서는 정중하게 하고 뒤에서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저때 북이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북쪽을 제패했기 때문에 이쪽을 제패한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수의 탁발씨라고 하는 유목민들로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족 문화하고 이렇게 섞어서 유목민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맨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사람들 자기네 말, 자기네 글자 몰랐습니다. 청나라 끝날 때. 이해가 되시죠? 한화된 거예요. 한화된 거. 그래서 지배층들이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유목민들의 특징이 문화가 떨어져요. 문화가 높으면 얘네를 쫙 이렇게 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이런 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걔네는 문화가 높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능적으로 아주 나쁘게 한 것도 맞는데 지능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군사력은 높은데 주먹은 센데 숫자도 적고 문화력도 떨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해서 지배할 것이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차라리 저 한족 문화를 좀 이렇게 흡수해서 땡기면 어때? 말은 자기네식으로 제 편인데 실제로는 딸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거꾸로 먹히는 거예요. 몽고도 그랬고 아무튼 이민족이 중국 지배하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북방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한족 문화를 수용할 것이냐, 그것과 어떻게 화해해서 이거를 잘 끌고 갈 것이냐가 할 때 그 리더가 최호예요. 최호라고 하는 한족 재상이에요. 한족 재상. 이 사람들이 이 북이 쪽 사람들은 탁발씨 이민족이고 그 다음에 불교도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돼서 물론 AD 67년에 들어왔지만 저기 지금 300년 되잖아요. 한 200년도 안 됐고 게다가 불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는 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민족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동아시아나 이런 전통에서는 불교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정서가 있는 거예요. 반정서가. 그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민족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 지배 시기에다가 불교는 이민족의 종교야.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싸잡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제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최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족 최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구겸지가 약을 팔아가지고 태무제를 감염시키니까 구겸지도 한족이거든요. 왔다 좋다 이래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쑤셔가지고 패불입니다. 패불. 그래서 태무제가 444년, 연도도 기가 막히죠. 444에 도교 황제를 표방하고 446년에 불교를 없애는데 정권 차원에서 싹쓸이를 시키는 거예요. 법과가 저렇게 딸랑거렸는데 한 방에 싹쓸이 된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싹쓸이를 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싹쓸이를 하냐면 저를
조선 초기에 불교를 숭유억불 정책으로 해서 불교 날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륙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폐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삼무일종의 범난이라 그래. 삼무일종의 범난. 왜 삼무일종이라고 그러냐면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당의 무종. 북주의 무제가 여기 이 사람이에요. 당의 무종, 후주의 세종 이렇게 해서 삼무일종의 범난. 불교를 싹쓸이한 4명의 군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사찰을 털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승려를 죽이지 않습니다. 환속시켜서 양민화시켜요. 그게 유리하지. 노동력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종교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저거는 악이야. 우리도 동유럽이나 이런 데 있어요. 보스니아 내전 이런 거 보면 인종 청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종교랑 개입됐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존재하는 게 싫은 거야. 그 종족 자체가. 그래서 승려를 그냥 다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국염지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서 불교를 이렇게 좀 누르고 도교를 올리라는 거지. 야,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고 황태자가 그 당시 태자가 누구냐면 문성제예요. 이 문성제는 또 불교입니다. 그래서 문성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자도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호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때 유목민인 탁발씨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싸우면 한족이 유리하다. 최호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최호가 계속 부채질을 해요.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절당이 났습니다. 진짜 절당이 났어.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한 6년? 근데 6년이면요. 예전에 6년이면 상당히 싹쓸이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철당이 났지 진짜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국염지는 또 이게 국염지가 불교 구해주자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염지는 또 아무 탈이 없어요. 국염지 아무 탈 없이 잘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52년에 지금 태무제가 죽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 죽었잖아. 그 전에 죽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천태지자대사는 수나라 망하고도 책임질 일이 없었다. 왜? 수나라 망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게 오래 살아가지고 태무제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성제가 당장 복불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시 살려요. 그때 걸렸으면 죽습니다. 그때 걸렸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국염지는 또 일찍 죽었고 복 받은 거죠. 나 죽었는데 뭐 이렇게 진짜 영험한 천사야. 하늘의 스승인가 봐. 이거 오래 살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국염지는 죽었고 최호가 아주 저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현생보를 받는데 최호가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밑에 있으면 사람이 좀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또 뒤에서 씹어요. 저 탁발씨는 저건 유목민 저 오랑캐놈 새끼들이고 뭐 무지랭이들이고 막 이렇게 씹는다고 그게 발각이 됩니다. 태무제한테. 그래서 450년에 그게 발각이 돼요. 최호가 씹었던 게. 그래서 최호 일족 128명이 몰살. 불교 승려들도 싹쓸이 하는 저런 양반인데 저거 살려뒀겠어요? 싹쓸어. 그러니까 최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였냐면 한족 입장에서 내가 한족의 어떻게 보면 중흥을 위해서 저 탁발씨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싸움을 붙여서 이의제의 요것들을 싹쓸이하고 한족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최호.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한족의 입장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무제가 나중에 환관한테 죽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런 식 사람들이 저렇게 환관한테 독살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려.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 정도만 피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변칙 자기가 수은 중독, 납 중독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겠냐고. 어떻게 보면 궁예 같은 거지. 관심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할 말이 없다고. 내가 관심법으로 네 마음을 보니 욕심을 품었도다. 눈깔 하나에 가리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사형 예? 제가 뭐 내가 봤다니까 뭘 보셨는데 이러면 왕명을 어긴 죄 너 네가 왕을 못 믿느냐 이 사형 수긍하면 사형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측근이 저 환관이 굉장한 측근들이거든요. 비서실에서 죽이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비서실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가겠다. 우리까지 가겠다. 그렇게 해서 독살시켜가지고 끝내니까 그 끝나자마자 문성재가 아들인데 복귀해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폐부를 할 때도 불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정도면 굉장히 신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저렇게 거슬리는 말 잘못하면 태자주의가 날아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다시 쫙 중흥을 시키는데 모든 불교가 태무제에 의해서 북위의 모든 불교가 날아갔죠. 불교가 날아갔죠. 불교가 날아가고 문성제에 의해서 다시 그게 복구되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복구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문성제가 불교를 도와준 건 좋은데 자생적인 힘은 없고 이거는 싹 날라갔고 다시 정권 차원에서 하잖아요. 법과가 처음에 딸랑거려 놓은 거 좀 있었고 그다음에 문성제가 복구를 시켜주니까 그게 정권 차원에서 아예 어떤 기구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북방의 불교는 이렇게 점조직으로 여기 이 사람이 시작하고 이 사람이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된 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은 거죠. 지방자치제. 그런데 그게 싹 쓸려 나간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그걸 밀어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정권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과랑 문성제는 사실 굉장히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두 어른에 의해서 결국 불교가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문통 담요입니다. 담요 아니고 담요. 담요 아니고 이게 운광석굴 가면 이게 나온다고. 그 당시에 이제 평성, 지금은 대동이거든요. 저 북위의 수도가 지금은 대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성이에요. 평성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지는데 운광석굴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저 담요가 불교가 한번 싹쓸이를 당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절단 나겠다. 불상을 파괴 못하게 해야겠다. 그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금이나 동으로 하니까 이게 다 녹여가지고 다 빼가버리더라. 조금만 잘못하니까. 뭐가 오래 갈까? 돌. 부처님 얼굴을 황제하고 법과가 아까 당금열애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부처님이 곧 황제다. 얼굴을 박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불상 5을 만듭니다. 이게 담요오굴이라고 그래요. 운광석굴에. 460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 약사, 비로자나물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북위의 1, 2, 3, 4, 5대 황제들의 얼굴을 박아서 등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크기도 겁나 커. 13m,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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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 이렇게 해서 겁나 큰 불상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절을 하면 저 논리구조도 돼. 아까 그 사문통 담요가 했었던 논리구조도 돼. 그리고 설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파괴를 하겠어? 말은 맞는 것 같아 좀 찝찝하죠. 뭔가 이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다묘가 한 번 했고 문성재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못을 칩니다. 거기다. 못을 쳐. 근데 이게 재밌는 사건을 촉발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불교가 어떻게 정권 속으로 들어가느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재밌는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해줘. 왜 15km 정도 떨어진 운강에다 하냐면 거기가 이 돌벽이 좋아요. 돌벽이 좋아. 그래서 거기서 5구를 탁 새기니까 귀족들도 야 저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자리인갑다. 그래서 불상들을 다다다다 새기기 시작해. 그래서 한 1km 정도에 얼마를 새겼냐면 석굴이 252개, 불상을 5만 천, 지금 남은 것만 파괴돼서 없어진 거 말고 5만 천불.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저 문성재 아들이 효문제거든요.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를 해요. 한화정 이제 점점점 중국화되면서 저 평성 쪽은 지금 어디냐면 북경 쪽이에요. 그래서 좀 치우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중국 북쪽을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근처로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세종시 같은 거야. 세종시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초연결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거리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때는 무조건 저를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진짜 희한한 나라가 신라다. 왜? 변방의 수도를 정할 때는 땅이 작았기 때문에 경주를 정한 거야. 그런데 통일신라가 됐는데도 경주에서 지배를 하겠다는 그 사고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사고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충청도로 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세종으로 가는 거는 굳이 안 가도 되고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중앙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착착 치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게 지배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거미줄에서 거미도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다고. 그래야 뭐가 걸리면 후두둑 가지. 저 끝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가 뭐 걸렸다가 이렇게 가면 걔가 날아가면 거미줄만 끊고 에이 똥꼬에서 또 빼야겠네. 힘들다 말이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를 한다고. 이 낙양으로 천도한 게 493년인데 여기서 저 불상들을 운강석굴에서 파는 버릇이 있었잖아. 낙양으로 천도한 뒤에도 용문에다가 그걸 파기 시작해요. 용문도 석벽이 굉장히 좋거든. 거기가 몇 킬로를 팝니다. 몇 킬로를. 그게 뭐냐면 석굴이 2,300개, 불상이 14만 2천. 남은 게. 예. 사라진 거 말고 남은 게. 여기다가 저를 3배를 하면 42만 배. 42만 배. 그리고 저 용문석굴은 다니기도 힘들어요. 거기 4군데를 다녀야 도장 4개를 받아야 완주인데 저같이 진짜 독한 사람만 4군데 도장 다 찍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그중에 도장 1-2개 찍고 빠집니다. 우린 죽자고 갑니다. 죽자고 갑니다. 나중에는 힘들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 그렇게 많아. 제가 운강석굴도 참배를 가고 여러 번 가고 저 용문석굴 참배를 여러 번 갔는데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런데 그 시작은 다묘오굴. 그래서 태무제, 문성제, 그다음에 저 법과 스님 이렇게 내려오는 어떠한 제도 불교 속 안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불교 이제 통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거의 이 위진남북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쪽쪽쪽 해서 이렇게 요때 다시 패불이 또 일어나. 패불이 또 일어나. 근데 저 때는 또 패불의 원인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어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다양하게 들어온 불교들을 하나로 종합할 것이냐가 불교 문제로 또 터져요. 왜? 통일 왕조들이 이제 점점 기틀을 다지니까 그전에는 지역적인 불교들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니까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 제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통일기의 여명이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위의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불교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성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걸 또 복구시켜가지고 저때 이제 다묘가 운강석굴에 5개의 굴을 파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막 번성해서 5만 1,000기까지 올라간다.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만 불상이 5만 1,000 불상이니까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 계열들이기 때문에 북경 쪽이 수도예요. 대부분 유목민 계열들의 왕조는 북경 근처가 수도입니다. 효문제가 되면 이제 한화 정책이라는 걸 펴요.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 한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한족과 융합해야겠다. 근데 그게 미친 짓입니다. 저 한화 정책의 문제가 유목민의 자기 정신을 잃고 한족께 동화하는 거예요. 저 유목민이 다수의 농경민을 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가 된다니까, 거꾸로. 그래서 중국어를 흔히 문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가도 결국 다 녹아서 흐트러져 버려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 버섯 엑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